저희가 지금 세션 첫 번째로는요, 스마트시티 건설, 산업단지 개발, 그다음에 개발 금융 부분과 관련돼서 발표하고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세션에 좌장을 맡은 최경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 주제로 많은 시간이 있지 않고 한 40분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표를 지금 이 주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무형 CM사의 오늘 대표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바쁘신 일정을 모르시고 본부장이신 이구영 본부장님께서 대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여기에 서정수 오전에 좌장을 맡으신 계명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이구영 본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발표? 네. 안녕하십니까. 무형 CM의 이구영 본부장입니다. 저는 건축사로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 업무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CM 업무를 하고 있는 무형의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 오전에 뜨거운 그런 캄보디아 경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뜨거운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분 안에 간단하게 핵심 부분들만 여러분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추진 경과 부분들은 2018년부터 캄보디아 정부 측과 스마트 시티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월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협의를 하고 캄보디아 국내 실정에 맞는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기본적인 컨셉 프로포셜을 제안했고 그것을 CDC라든지 공중업시라든지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또 적정한 후보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현지 시찰하고 또 그 부분들을 내용에 담아서 오늘은 간략하게 그런 전체적인 얼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 미래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작년에 한 아세안 포럼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발표를 했었고, 특히 올해 2019년도 3월 달에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캄보디아 3개국을 국빈 순방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고, 일정 부분들은 MOU 체결까지 하였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각종 도시 문제가 점차 신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자원 및 인프라의 구조, 교통 문제에도 에너지 구조, 그 다음에 주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각 국가마다 도시화가 되면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문제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해결관을 찾고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그 다음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라든지 각 국가 간 그런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간의 협력과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또 미래 ICT라든지 그런 기술 개발에 맞추어서 어떻게 국가적인 전략으로 포함시켜서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계에 봉착한 그런 도시들, 뭐 이제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몬순 기후라든지 그런 홍수,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메콩강의 거점에 있기 때문에 그 홍수 문제도 굉장히 있게 되고 치수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하면서 교통체증 문제, 미세먼지라든지 특히 도시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폐기물 문제. 선진국, 신흥국 모두 도시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그 싱가포르가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에 2020 그 플랜을 통해서 ICT 기업 직접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24개 스마트 솔루션을 도시 곳곳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신흥국가에서는 중국과 인도를 모델로 잡을 수 있는데 급속하게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큰 국가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재성시 50개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R&D에 50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또한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100개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19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IBM이라든지 시스코,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이런 첨단 기술 분야를 선정하면서 세계 시장에 선도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요구를 수요를 요구하는 국가에 대해서 기술 제공과 그런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고 자국도 홍보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박람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각 국가마다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싱가포르에서 주도해가지고 아세안 10개국이 정부가 선정한 2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캄보디아에서는 프놈펜, 바탐방, 시엔라이프 이렇게 3개 도시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 이 도시들은 아세안 10개국 이외에 국가들 1대1 매칭하여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지원하는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에 대한 현황이고요. 그러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가? 한국에서는 스마트 시티 사업 이전에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해가지고 유시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발전된 개념이 스마트 시티로 개발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CT 기술과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적으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젠다를 구축해서 그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의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도시 플랫폼이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삶을 얻는 공간이자 환경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추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주요 정보들 부분들은 아까 일부 섹션에서 캄보디아가 아세안 국가의 중심 거점 국가로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한 그 메콩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상 물류 시스템과 또한 육상 물류 시스템의 거점이 된 곳이 프놈펜 지역입니다. 인구는 1600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오전에도 이제 캄보디아 내 중국의 영향이 커지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총선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 압승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이 가속화되어서 여러 가지 정부에 따른 각 파트별로 정부 개혁 노력을 가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유통시장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 등의 그런 해산하기 위해서 이제 박차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하고 실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2011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보면은 거의 7%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스마트 시티의 대상 도시가 시엠 라이프하고 바탐방, 프롬펜인데 실제로 이제 시아노크 빌이 이제 해안에 접한 전략적인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엠 라이프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의 문화와 역사가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런 거점 도시입니다. 근데 바탐방은 인접 선도국가인 태국과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대신 여기 프롬펜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륙 물류와 메콩강을 거점을 하는 수령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점이고, 실제 캄보디아의 수도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업 면적 한 85만 평, 맨 처음에는 한 300만 평을 협의해 쓰는데, 그 부분들은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단계별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1단계는 100만 평 미만으로서 85만 평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인구는 3만 명, 그래서 한 11,000세대가 1단계 했는데, 스테이지 1은 메콩강과 톤레산 강이 양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1단계 사업으로서 주거시설과 여러 가지 그런 각 파트별, 아젠다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는 향후 더 확장되는 주거시설, 하우징 부분들을 더 구축하고 그런 삶의 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지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의 개념들을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해서 크게는 6가지 아젠다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오전에 섹션에서도 이제 전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수력 발전이라든지 기타 화력 발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요.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모든 국제 지원과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전력의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 개발을 인접해다가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해서 전력 문제를 해소하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옛날에 교육 문제,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문화 쇼핑, 거버넌스, 에너지 환경, 건강, 의료 부분, 이런 큰 6개의 아젠다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도시가 되면은 자기 차량 소유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도로라든지 주차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 도시의 열악한 도로 조건에 의해서 트래픽이 걸리고 굉장히 더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런 비경제적인 소모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에서 모빌리티 해가지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공간을 확보해 준 것이 이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물류 서비스, 그 다음에 일회용 이동수단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들을 모빌리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차량의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걸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교육의 부분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도입해가지고 적용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고, 국제 표준 수준의 그 교육 체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젊은 캄보디아의 젊은 층들이 기술이라는 산업에서 실제로 가용한 실제 그 인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기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관리과, 또한 성인들이 그 평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수준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수행될 것이고, 또한 기존의 노화된 구도심에서 새롭게 신도시가 되면은 그게 모든 인프라는 이렇게 구축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한 도입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쇼핑 부분들, 현재 그 캄보디아는 그 일본계인 이연몰 및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그런 멀티 쇼핑센터 이런 걸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뭐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선진화된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그 베이스가 되는 소프트웨어, 그런 ICT라든지 스마트 그런 기술과 접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비스 제공 체계, 그다음 원스톱 쇼핑 가능한 그런 복과 쇼핑몰 공간 구축하고, 문화생활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히 어떤 쇼핑이 아니라 거기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을 구성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비전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 의료 부분들은 아까 헬스케어 부분들이 스마트 건강, 우리 요즘에는 그 온라인으로 자기 건강을 진단하고, 또 온라인으로 자기가 어떤 병원을 예약한다든지,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응급 발생 시에는 화상으로 먼저 진료해가지고 처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ICT 기술과 접목된 그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또 더 이상의 안전, 그러니까 현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환경 부분들, 이미 그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선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그런 주거 하우징 시설뿐만 아니라 에너지 활용에 대한 산소 배출 규제하고 많은 그런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로서 솔라 에너지 단지를 구축하고 친환경 물 특화 도시를 구축하겠다. 특히 이 프놈펜은 메콩강 수변에 구축된 그런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 베니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물과 근접해 있습니다. 바로 보트를 내려서 자기 출입구로 들어가서 자기 거처로 올라갈 수 있다든지, 이런 굉장히 근접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홍수의 범람에 따른 수위가 있지만 그것을 잘 컨트롤해가지고 수변 도시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메리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제시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에너지, 친환경 물특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출될 수 있는 에너지 부분들, 또 환경 오염 부분들도 이 부분에서 이제 개선할 수 있고, 또 국내 기업도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집적된 부분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사실 아까도 이제 오전에 하면서 패널 분께서 객석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법령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든지 민원인을 대응할 수 있는 실제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적인 그런 행정 시스템에 노하우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도입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주민의 삶에 와닿는 행정 서비스, 그 다음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유되는 국가와 국가의 리딩 그룹과 주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에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각 섹션별로 제가
6개 파트에 대해 설명했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이동 시간 및 비용이 저희가 도시화될 수 있도록 교통 트래픽 건립을 말미암아 차량 이동 시간이 이제 속도가 줄어들고 많은 그런 환경 오염과 시간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공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차량과 보행자 모두 정체되는 교통 환경을 배제하는 그런 것을 없도록 만드는 교통 환경 조성. 그다음에 교통으로 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교통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항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빌리티에 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구도심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보행자와 차량의 그런 동선이 크로스되고 분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전체적인 교통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형성하는 것, 그런 비전을 스마트 시티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요즘에 드론으로 해서 물류 택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가장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주문하면 그날 새벽에 자기 문 앞에 그 주문한 물건이 배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ICT 기술 이런 걸 접목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형 이동수단의 도입,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분들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동수단을 통해 가지고 도시를 더 쾌적하고 오염 발생되지 않는 도시를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스마트 건강이라 해서 이 부분들은 시민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개인 의료 기록을 축적하고 AI를 이용한 사전 가능한 질병 예측뿐만 아니라 가장 최적의 병원이 어디인지 진단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 이런 기술들은 이미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형 스마트팜이라든지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 우리가 사후 의료적인 그 진료 혜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장 신선한 재료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본부장님 좀 여기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발제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아까 토탈 개념에서 6가지 어젠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편을 토의하면서 그 부분들을 더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우리 또 역할을 나눠서 하잖아요. 토론 선생님, 교수님 여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 약 15분간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전체는 이제 글로벌 동향, 그 다음에 아세안 동향,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캄보디아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계획,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여기 무용 CM사가 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하고 싶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그런 소망이고요. 네, 소망을 얘기한 거죠. 예.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체계라든지 네. 또 민간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많은 여지와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문이 열리면 언제든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저희 회사 이름을 자꾸 까먹네요. 무용 CM사가 스마트 시티 캄보디아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세안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처럼 뭔가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점핑하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핀테크 산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전자는 카드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은행 계정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전차적으로 발달이 되는데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동남아 전 국가들이요 단계적 발전이 아니라 점핑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발전 전략이고, 사실 아세안이 아젠다를 갖고 온 지 꽤 됐는데 작년에 싱가포르이 의장국이 되면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싱가포르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 스마트 시티가 아세안 전체로 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죠. 송도 있었고요, 세종 있고요, 부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많이 국내적인 차원에서 발전하는 스마트 시티 자체를 지금 동시적으로 아세안에, 캄보디아에 진출하는 걸 동시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오전 패널에서 사회를 너무 매끄럽게 봐주신 우리 그 서정수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짧은 발제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 본부장님께 일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은 향후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경제 구조나 도시의 발전 구조의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선형적인 발전을 했어서 특정한 단계를 거쳤다가 팽창하고, 그러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주변에 신도시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약간의 공백이 이렇게 공동화가 생겨서 다시 그 안에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맞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도시를 신도시로 바꿔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특정한 단계로 스마트화를 가게 되면 가지고 있던 주거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 자체가 거기에 맞게끔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구가 적당한 시점에서 다른 한 지역에서 또 다른 한 지역으로 이동을 발생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 자체도 저희가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구도시에다가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프롬펜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시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모바일에 의존하는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숫자는 모바일 대수 자체가 인구보다 많은 숫자라서 모바일 기술은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거라고 봐지고요. 지금 이 스마트 시티 같은 형태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광섬유가 깔려져야지 5G에 해당하는 것만큼 데이터를 소화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될 때 진행해 줄 수 있는데, 사실 광섬유 케이블을 깔아주는 것 자체가 선진국에서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의지를 가지고 진출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캄보디아 자체에 맡겨두기에는 그래서 기반 시설이 됐을 때 이 스마트 시티가 빌딩할 수 있는데 기저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제가 또 다른 형태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아까 치아 쌍남 조정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직 다양한 문제가 풀어야 될 과제는 많이 남아 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그 경제특별구역이라고 하는 스페셜 에코노믹 존이라고 하는 거를 설립을 지금 몇 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업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투자를 이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펜이나 바텀방이나 그 CMA 쪽에서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 스페셜 이코노믹 존 안에 지금과 같은 이 스마트 시티 개념을 도입을 해서 경제특별구역별로 캄보디아에서 그 산업구조의 다변화의 그 정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혹은 해외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야를 지정을 해주고, 그 기업들을 초청을 할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같이 이렇게 그 스마트 시티가 병행돼서 나간다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기업분들도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그 개동국에 가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가장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가족이 다 같이 가고 싶어도 의료시설 안 되죠, 교육시설 안 되죠, 통신시설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 캄보디아하고 한국 정부, 그 다음에 국제 ADB나 이런 그 월드뱅크나 이런 기관들하고 잘 협력을 하면, 특히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클러스트 개념을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클러스트 중심으로 해서 사람 발전 유도를 하는 그 정책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특별구역을 클러스터 중심으로 가져가되, 클러스터 중심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도시가, 그러니까 그 경제특별구에 해당하는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인프라를 거의 새로 까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산업단지가 되면 새로운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고, 도로도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고, 통신시설도 깔아줘야 되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기 들어오는 외국계 기업을 위해서 선진국의 병원, 한국의 병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들도 유치를 시켜주고, 뭐 일본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롯데 같은 데서도 쇼핑센터도 지어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홀리스틱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면, 그 지금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도시의 모습이 형성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 제가 거기에서 반드시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는 부분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콩강의 그 가뭄 현상이 있어서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로도 사실은 그 발전 비용 자체도 만만치가 않아서 넉넉하지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그 클러스터 형태로 들어가는 그 경제특별구역 옆에다가 커다란 솔라 에너지 단지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경제특별구역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유닛에다가 슈퍼그리드 형태로 연결을 시켜주면 커다란 부분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범위도 아까 얘기하셨던 85만 그 평방미터인가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이렇게 그 작은 단지별로 연결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직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지방자치제가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그 몇 개의 이렇게 그 지정되어 있는 경제특별구역들을 중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단순히 지금 그 개념에서는 생산의 개념이 없거든요.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없고, 생활과 정주를 주도하는 그 배드타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하면은 지속 가능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산업별을 육성하는 산업별이 핵심이 되고 거기에 리딩 기업들도 있고요. 따라와주는 서플라이 체인, 그 밸류 체인 속에서 있는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부가 수익을 해주고 거기에 외국인들도 그다음에 한국의 산업을 전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좋은 모형으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그 구도심이 프노펜을 비롯해서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도시 재생 문제도 약간은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돈이 어디서 나올까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정도 시설이 되려고 하면 모바일에서도 최소한 4세대 이상, 4G 이상, 5G를 가야지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면 프로폰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교통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신규 지역을 할당을 해서 지정을 하고 그거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캄보디아에서 육성한 산업 구조 다변화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지정하고 거기에 이 스마트 시티 전용을 한다면 그래서 민간 투자를 전체적으로 CDC나 캄보디아 정부에서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통제를 하고 하나하나씩 그런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면 그 그림이 잘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이런 거 하다가 보면은 옛날에 정지용 회장님이 그 현대조선을 세울 때 영국에 가셔서 봤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렇게 시설을 지어서 조선 그 선동량을 수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 가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자본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꼭 그 주문을 넣어달라. 이게 어떤 것이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가끔은 저희가 기존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형식의 사고방식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5세대 통신,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연결해서 캄보디아가 우전 세션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져서 스마트한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캄보디아의 희망과 꿈에 저희가 입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거기에서 그 그림이 보인다라고 하면 기업은 투자를 해서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라도 그 투자해서 이윤이 창출될 거라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모든 것을 시작하자마자 이윤은 안 올라오겠지만 최소한 그 BOT의 개념을 가지고 한동안 건설해주고 그다음에 운영해주고 그런 적정한 시점이 되면 현지 대상국이나 기업에게 남겨주는 그런 모형으로 가면 결코 나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약간 부정적인 얘기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산번 아까 그 오전에 좌장을 하시느냐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비워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많은 플랜을 짜지만 그거가 현실 가능하냐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 가능성 있는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특별구역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그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생산 현장이란 그곳에서부터 현실화해내는 것이 조금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따로 계획해서 도시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생산과 생활 이런 지속 가능한 플랜 속에서 이것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땐 여기 플로어에 우리 질문을 좀 받고 모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저희가 지금 한 캄보디아 경제협력에 관련된 국제포럼인데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양 당사국의 관계자분들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시면 기록하고 정리해서 이 이후에 발전적인 것으로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플로에 계신 우리 치아상낭 우리 국무조정 장관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moderator. Thank you, the panel. Good afternoon, everybody. I think I try to understand the smart city as well. I don't have much idea about the smart city. But when I listen the presentation and the idea from our morning first letter, I think make me have some idea about the smart city. I don't agree the smart city can do it in the free economic zone. This is one of my thinking about smart city that we need to develop in the free economic zone. Why? What we understanding, smart city can do it for every people, not just for the people working in the factory, not just for the owner of the factory, not just for the investor. So it means every people can access to the smart city. Even though they are the farmer, even though they have the small trade, small business at home, they can get it. So I think we have to differentiate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and what is the smart city, how it can work all together, or if they have the different conception, how can we integrate each other. So I think this is one of my ideas that I don't think it's a good point that we can integrate smart city into the free economic zone. Another one, I agree with our morning moderator about the smart city cannot doing in the old city like Phnom Penh, Siem Reap, or Battambang. It costs a lot of money. But we have very new town in Cambodia. Why not we call smart town? That we start in the new town in the country. If you go along to the province, you will see a lot of new towns developed in the country. So we can start the smart town, not say smart city, but we can say smart town in the country. Yeah. Also, I'm looking for the sustainable approach of smart city or smart town. So we understand that we have to doing the PPP approach,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develop the smart city or smart town. So what is the sustainable approach? 10 years or 20 years later, do the people still going to maintain all functioning of the IT, other things happen in the zone, in the area, or we still rely on new investment from private sector, or new investment from the government? So what is the sustainable approach that you are thinking about smart city? And another point that I would like to know the cost, As our moderator said, in Korea, we have already example of the smart city in Korea. How much it costs for smart city? 1 billion, 30 billion, how much it costs? And the money is come from where? If you rely on the government, if you rely on the loan approach from a foreign country, it costs a lot for a small country like Cambodia. So I think that the costing of the smart city is one of the big issues that we need to consideration as well. Later on, I'm thinking that about the criteria. The criteria of the smart city is very important. I think the smart city not just only for the infrastructure, but also we looking the mindset of the people. We want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people, not just only talking about the electricity, talking about the road construction, sewage system, but what is the mindset of the people? Do the people accept something change in the society? Example, we're doing the smart city in Siem Reap. Siem Reap is the cultural province of Cambodia. The long history of Cambodia, the kingdom of Cambodia is the Siem Reap province. So when we do the smart city, I think we introduce new things to the people. So that's why we have to think about the mindset of the people as well. Thank you.
감사합니다. 땡큐. 역시 지금 국무수송 장관님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서 얘기 나눴던 것들에 대한 코멘트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시티랑 자유경제구역을 이렇게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고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발상했었던 이유는 구도시를 신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신도시 스마트 뉴타운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방식이 중요해서 우리 사실 한국에서 3년 전에 담론이 꾸준히 되어 있었어요. 퍼블릭 프라이버트 파트너십이라고요. 그래서 민간협력 체제에 대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시스템을 다 갖춰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아젠다만 맞으면 촉촉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비용의 문제. 즉 캄보디아 스마트 시티를 빌딩하는 데 있어서 드는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발제해 주신 6개 범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근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을 먹으면서도 점심을 함께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새마을운동이 캄보디아에 필요하냐?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 농촌 마을에 계신 분들의 뭐랄까요, 잘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조금 변화를 시켜보겠다, 독립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갖겠다, 이런 변화, 마음의 변화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점심시간에 나눴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또 보면 한 분만 더 받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토론하신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 스마트시티 학회 회장 권창희라고 합니다.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저 프롬펜 갔다 왔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오늘 또 좋은 자리에 좋은 국제 심포지엄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제 심포지엄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겼는데요. 실은 오늘 발표자께서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일반적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6가지의 그 서비스 모듈은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실은 프롬폰이 갖고 있는 특성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디파인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이다, 또는 농업이다, 또 경제력이다, 그 다음에 전통성, 환경성, 산업성,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설계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아직 우리 한국도 지금 가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프롬펜 시민들이다 볼 수 있어요. 그 살고 있는 시민들이, 거주자들이 또는 뉴커머들이 와서 생활 속의 혁신, 생활 속의 운영체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될 때 스마트 시티가 꼭 필요한데,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의합니다. 저는 스마트 팜 시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팜 시티, 타운, 빌리지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론토에 갔다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알파, 벳, 그 다음에 사이트 워크랑 스마트 시티 전담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시에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에서 왜 스마트 시티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시작하냐 하면은 빅데이터입니다. 검색 엔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인자동차, 드론, 그 밖에 스마트 도시에서의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최적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금까지는 후진국, 중진국에 머물렀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쓰나미를, 큰 메가 트렌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자금 문제도 얘기했지만 민간 과거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BTO, POT로 민간이 가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또는 국제적인 기금에서 지원할지라도 자생력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직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만 저희 기본적인 근간, 우리나라의 근간은 뭐냐면 NGIS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국토에 도시계획이 있고 용도지역이 있고 랜드 유징이 있는데 거기에 수치지도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995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저희들이 약 40조 이상을 투자해서 모든 걸 수치지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지형도와 지적도와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 땅에 대한 부분을 좀 수치지도와 3D 사업까지 해서 그것이 기반으로 해서 ITS, 교통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위치관 서비스를 LBS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고 환경이나 재난안전, 보건복지, 행정 서비스 그 밖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GIS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있지만 그런 기반이 된 상태에서 또는 5G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돈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안합니다. 스마트팜 시티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고 또 지역의 아이덴티티 좀 살리는 베리큘러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스마트 시티 학회자이시라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우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놈펜이라는 곳에서 만약에 스마트 시티를 빌딩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민간 협력 체제 이거 좋은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좋은 토론토 사례도 얘기를 해주셔서 실제로 저희가 아세안의 스마트 시티 26개 국가들은 각각의 도시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별로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와야 되고 그 중에 푸놈펜도 그렇게 구체성을 확보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두 플로어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토론해 주신 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이 패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저 더 멋지게 마무리해 주셨던 거 제가 먼저 매를 맡겠습니다. 우리 권창희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많은 부분들에도 공감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아까 배드타운이라고 했는데 단지 주거가 위주에서 삶의 질을 높인다 하면은 미래 비전이 없겠죠. 거기에서 생산과 리사이클에 들어가서 모든 기존의 도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과연 캄보디아 실정에 맞게 어떻게 제안하고 어떻게 엮어내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비전 있게 제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더 진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정부 부서라든지 관계 부서와 실무팀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그런 아젠다를 찾아서 토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 우물가에서 승용 찾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아까 경제개발 특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단지 분당이라는 지역이 배드타운이 머물렀지만은 판교 지역을 개발하면서 테크노밸리 해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강점 IT라든지 그런 생산과 불뚝 사업이 아닌 미래의 어떤 전략 사업으로서 판교 테크노밸리 구축을 말미암아 거기가 지금은
한 10년이 넘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많은 젊은 그런 능력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또 그런 어떤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 지적인 제주 사람이 아니라 미래 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 부분들도 분명히 자족도시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스마트 팜이 됐든 그 다음에 경기개발 특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서 기존 도시에 인접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캄보디아 정부 측과 관계주가 협의하면서 채워나가면은 훨씬 더 비전이 있고 훨씬 더 이상적인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부장님 저한테 더 배를 많이 가져다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국무조정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 혹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캄보디아에서 경제정책을 하는 이유는 캄보디아 국민들이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될 거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특별구역이나 혹은 무역 자유화 지대를 얘기를 했던 것은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거 자체가 규모가 아마 전적으로 인프라에서부터 갖춰지는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전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사고의 개념 자체도 완전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특정한 지역이나 구역을 지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캄보디아에서 평양 근처에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스마트 타운, 뉴타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그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해 본다면 방금 우리 스마트 시티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팜 부분을 조금 더 가까운 시기에 쉽게 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이렇게 공감하고 싶은 거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됐든 스마트 팜이 됐든 스마트 뉴타운이 됐든 적용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도 지적공사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료들을 전부 다 전산화해서 디지털에서 아주 최근에서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작은 규모의 작은 타운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기에 대한 정보도 디지털라이즈하는 GIS 인포메이션이 훨씬 더 초기에 필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비용이 다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디지털라이즈된 정보가 축적이 되면 그 타운과 그 지역과 그 산업에 맞는 스마트한 형태의 어떤 경제활동, 정주 여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결국은 누가 돈을 내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SDG라고 하는 밀레니엄 골 이후에 새천년 개발 목표 이후에 나온 SDG 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파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정부가 특히 개도국 정부가 혹은 국제기구가 돈을 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프라이빗 섹터, 민간 섹터에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서 민간 섹터가 들어오려고 하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공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상업성이 있어야 될 거고
에코노미 바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경제성 혹은 상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자면 최소한 정부가 투명하게 어떤 비전과 그 단계를 잘 제시를 해서 그 투자를 하는 그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업의 그 민간 차원의 이윤 창출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진출하는 그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도 그 국민들의 복지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전에 그 패널 세션에서 얘기하셨던 아주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아직은 좀 구체화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투자가 되고 그래서 투자가 이율법이나 혹은 그 투자금 자체로 100% 환수하는 것이 공부에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또 캄보디아 정부가 그다음에 여기 와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장관님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라고 믿고 제가 그 코멘트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본부장님과 그 교수님의 발표 마지막 건 정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지금 플랫폼이 만들어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스마트 시티 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교리협회가 있고 여기에 캄보디아에서 오신 그 관계자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네트워크라면, 이 플랫폼이라면 충분히 소통하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플랫폼을 빌딩하는 첫 스타트로서 역할을 했을 거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우리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